당신의 거짓말이 자녀를 성공시킵니다. 놀라셨나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너무 솔직해서 당신의 사랑이 독이 된 적은 없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음이 나올 때 그 소리를 자녀가 듣게 하셨나요?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 그 불안함을 자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셨나요? 나는 내가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잔다는 말을 자녀의 결정을 막기 위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때로는 자녀의 날개를 꺾습니다.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자식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사랑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약용이 발견한 사랑의 거리두기 심리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노년의 부모가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연기해야 할 5가지 역설적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한 연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병원비는 계속 올라가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자녀가 전화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엄마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이야. 아빠 병원비가 이번 달에만 얼마나 나갔는지 알아? 요즘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우울해서 못 살겠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자녀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겪는 고초를 너희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마음 졸이며 학문에 집중하지 못할까 염려해서다. 부모의 고통을 아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이 효도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굶주림과 추위,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습한 기후는 그의 관절을 망가뜨렸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떨어야 했고 여름이면 모기와 벌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고통을 거의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산책을 다녀왔다. 이곳 강진의 풍경이 참 아름답구나. 마을 사람들도 친절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 너희는 공부에 집중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거라.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학문 진척 상황을 알렸고 그들의 공부를 물었으며 그들의 미래를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된 학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이 고생을 견디는 이유다. 아버지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왜 정약용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고통을 아는 순간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현대 심리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불안이나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인지한 자녀는 죄책감 기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들으며 자란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모험적인 결정을 회피하고 안정지향적인 선택만 하는 경향이 7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유학 기회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미룹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아닌
안정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의 인생을 볼모로 잡은 감정적 거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40대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평생 딸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 너 대학 보내느라 빚까지 졌잖아. 지금도 그 빚 갚느라 힘들어.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상관없어. 엄마는 아파도 병원 안 가. 돈 아까워서. 이 말을 들으며 자란 딸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감만 더 커졌습니다. 이제 더 많이 벌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 그 압박은 점점 커졌고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40대에 회사를 그만둔 것은 번아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차린 것도 사실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식당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당은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그분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상담 중에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엄마도 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부모가 만든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기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괜찮아, 대신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엄마 어때? 하고 물으면 괜찮아라고 힘없이 말하지 마세요. 이 괜찮아는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자녀는 그 뉘앙스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친구들이랑 공원도 산책했고 점심도 맛있게 먹었어. 요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 구체적인 일상의 긍정적 활동을 언급하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도 분명 하루 중 15분은 괜찮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15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안 좋은 순간이 23시간 45분이고 좋은 순간이 15분이라 해도 그 15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관점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병원 이야기는 관리 프레임으로 말하세요. 자녀가 요즘 병원 자주 가? 하고 물으면 응, 혈압 때문에 병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더라. 정기 검진 결과도 괜찮게 나왔어. 아프다가 아니라 관리한다로 프레이밍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는 안심하면서도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은 절대 구체적 숫자로 말하지 마세요. 이번 달 병원비가 80만 원이나 나왔어. 연금은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관리비만 30만 원이야.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자녀의 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평생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예전보단 부담이 덜하더라.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만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숫자를 구체화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말하세요. 네 번째, 신체적 통증은 나이 들면
다 그래 프레임으로 말하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손목이 저려서 젓가락질도 힘들어. 이 말은 자녀에게 내가 부모님을 방치하고 있구나라는 죄책감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운동 삼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천천히 오르고 있어. 무릎에 좋대. 손목 운동도 하루에 10분씩 하고 있어.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는 거래. 통증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통증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적인 나로 프레이밍하는 겁니다. 5번째, 외로움을 호소하지 마세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친구들은 다 죽거나 멀리 가고 너라도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어. 거기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 다음 주에는 같이 여행도 갈 거야. 당신의 사회생활을 말하세요. 당신이 자녀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6번째,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너 대학 보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은 자녀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잘 커줘서 보람 있었어. 이제 너도 어른이 됐으니 엄마는 엄마 인생을 즐기려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하세요. 7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매주 와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준대.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더라. 이런 비교는 자녀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그래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힘이 나.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8번째, 자녀의 삶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일만 하다가 몸 상하면 어쩌려고.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이런 판단은 자녀에게 당신은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세요. 9번째, 건강 문제를 과장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엄마 요즘 가슴이 답답해.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검사 받아봐야겠어. 이런 말은 자녀의 결정을 흔들기 위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말하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진단이 나왔어. 치료 계획은 이렇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10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 달만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이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특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하세요.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 은행 대출. 자녀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책을 쓰고 학문을 하며 지내니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만하다. 너희는 너희 살림을 잘 꾸려나가거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나요? 당신의 고통을 숨기는 것은 자녀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최고의 방법은 자식이 제 앞길을 잘 가는 것이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자기 길을 멈춥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연기하는 순간 자녀는 비로소 날아오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실수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할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길로 가면 후회할 텐데. 70년을 살아온 당신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잘못 꺼내면 자녀의 성장을 막는 독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5세였고 50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월급도 괜찮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50살이 되던 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딱 보셔도 아셨죠. 안 될 거라는 걸.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자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패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어머니는 딸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 내 아빠도 사업했다가 망한 거 기억나지? 그때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전화기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지금 그만두면 후회해. 50살에 다시 취직하기도 힘들어. 연금도 생각해야지. 딸은 결국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카페를 포기했습니다. 회사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안심하셨죠. 내가 딸을 큰 실수에서 구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딸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3년 뒤에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페도 다른 꿈도 없이 그냥 그만둔 겁니다. 상담실에서 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50살에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기적인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회사에 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나는 평생 내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딸을 보호하려고 한 말이 딸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다 안다는 부모의 착각이 만든 비극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서 얻은 지혜를 너희에게 그대로 전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일 뿐이다. 너희는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너희만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아버지가 할 일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정약용도 분명 아들들이 실수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큰아들 학연은 성격이 급했고 작은아들 학유는 소심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학연아, 너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그 책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냐?
하규야, 너는 최근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 고민에 대해 여러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느냐? 여러 의견을 듣고 난 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정약용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정약용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길로 가보거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지지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잊지 마라. 왜 정약용은 이렇게 했을까요? 실수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학습한 사람은 점차 선택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는 전기 충격을 받지만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개는 전기 충격을 받지만 버튼을 눌러도 충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그룹의 개를 울타리가 낮은 우리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줍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개는 그냥 엎드려서 충격을 받습니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부모가 계속 내가 다 안다. 넌 틀렸다고 말하면 자녀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어차피 내 판단은 틀렸어. 엄마나 아빠 말만 들으면 돼. 그리고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책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결과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 실패에서 배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점을 고려해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 부모가 이 과정을 막으면 자녀는 평생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기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겠다의 기술을 익히세요. 자녀가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까봐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거 망할 게 뻔해. 라고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많이 고민했겠다. 혹시 엄마한테 궁금한 게 있어? 일단 수용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주세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본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경고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억제하고 한 박자 늦춰서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경험이 아니라 여러 경우로 말하세요. 내가 봐서 아는데 그건 안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가 알기로는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 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당신의 경험을 절대적 진리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제시하세요. 세 번째, 조언 대신 질문하세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만약 이렇게 되면 넌 어떻게 할 계획이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야? 답을 주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질문하세요. 이것이 정약용의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보았느냐? 네 번째, 실수를 예견하더라도 침묵하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일 때 입을 다물어야 하는 순간 한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수가 회복 불가능한 것인가? 생명과 관련된 것인가? 범죄와 관련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 시간 낭비, 체면, 손상 같은 것들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는 오히려 일찍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에 하는 작은 실수가 40대에 하는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갔다가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 이 말은 독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힘들었겠다.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녀가 실패했을 때야말로 부모의 지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는 틀렸다고 비난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해도 실패해도 똑같이 반응하세요.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갔는데 성공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건가요? 운이 좋았네. 위험한 선택이었어. 다음엔 그러지 마. 이것도 잘못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 선택이 옳았구나.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봐.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면 자녀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간접 경험을 제공하세요. 직접 조언을 하지 말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엄마 친구 딸이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더라. 내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당신의 조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 됩니다. 자녀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타이밍을 지키세요. 자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후에는 지지해 주세요. 이미 회사를 그만둔 후에 너 왜 그만뒀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홉 번째, 당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너한테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하지만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판단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경험이 교훈이 되지만 강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열 번째, 실패를 경험이라고 프레이밍 하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에 많이 배웠겠다. 이런 경험을 젊을 때 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이 넘어질 때 미리 손을 뻗지 않는다. 넘어진 후 일어서는 법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배움을 멈춥니다. 당신이 모르는 척 질문하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실수할 것을 안다는 진실을 숨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기하세요.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거라 믿는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나 자매보다 내가 더 애틋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녀가 여럿이라면 그중 유독 더 마음 쓰이는 아이가 있지 않으신가요? 더 아프게 태어난 아이, 더 힘들게 사는 아이, 더 당신과 성격이 맞는 아이, 더 착한 아이, 더 당신을 닮은 아이.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완벽하게 공평한 부모는 없다고.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 미묘하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가족은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그럭저럭이었지만 아이가 셋이라 항상 빠듯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작은 아들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잘 사니까 괜찮잖아. 동생은 가게도 안 되고 애도 셋이나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좀 챙겨줘. 명절 때 용돈도 내가 좀 더 내고 동생 애들 학원비도 내가 좀 도와줘. 형이니까 동생 좀 봐줘야지. 처음에는 큰아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형이니까 동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큰아들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수입은 괜찮지만 업무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밤근무도 많았고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한 번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너는 잘 사니까 괜찮지라고만 하셨습니다. 큰아들이 병원 일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이 가게 일이 힘들다고 하면 아버지는 한참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힘내라. 아버지가 용돈이라도 좀 보태줄게. 큰아들은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ATM 기계구나. 돈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그리고 동생에 대한 감정도 나빠졌습니다. 동생은 항상 보호받고 나는 항상 희생하는구나. 결국 큰아들은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갔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내가 동생 좀 챙기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형제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한편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작은 아들도 불편했습니다. 형이 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형 앞에서는 항상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구나.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가게 일도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이 도와줄 거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는 거의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와 소원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통해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어.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큰아들은 든든하니까 안심이 됐고, 작은 아들은 걱정돼서 더 신경 쓴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차별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이 편애를 드러낸 부모가 만든 비극입니다. 정약용은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셋, 딸 셋. 하지만 편지를 보면 그는 철저하게 공정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란 하늘이 맺어준 친구다. 부모가 한쪽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아낀다. 다만 너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할 뿐이다.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학연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학연아, 너는 형으로서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와야 한다. 동생들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라는 것이다. 작은아들 하규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규야, 너는 형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게는 내만의 장점이 있다. 너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 그것이 내 강점이다. 형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된다. 딸들에게는 또 다르게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학문을 강조했다면 딸들에게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시대적 한계는 있었지만 각자에게 맞는 조언을 했습니다. 정약용은 각 자녀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내용을 썼지만 사랑의 크기는 똑같았습니다. 편지의 길이도 비슷했고 관심의 정도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약용이 한 자녀에 대한 걱정을 다른 자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연에게 편지할 때 하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규에게 편지할 때 학연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 자녀와의 관계는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편애는 이렇게 나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형제 간 비교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더 사랑받는 형제와 덜 사랑받는 형제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깁니다. 덜 사랑받는 형제는 평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더 사랑받는 형제는 어떨까요? 그들도 편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사랑받는 게 미안해. 그리고 형제에 대한 부담감도 느낍니다. 나는 항상 이 사랑을 유지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가장 심각한 것은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편애가 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기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걱정을 골고루 나눠서 표현하세요. 한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걱정을 쏟지 마세요. 잘 사는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며? 건강은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려운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요즘 장사는 좀 어때?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걱정의 양이 아니라 걱정의 질을 다르게 하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형은 이런데 너는 왜 이래?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말은 독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요즘 노력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 세 번째, 각자를 독립적으로 칭찬하세요. 한 자녀를 칭찬할 때 다른 자녀를 언급하지 마세요. 큰아들에게 내가 의사가 돼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작은아들에게 내가 가게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거 보면 엄마는 정말 대견해. 각자의 성취를 독립적으로 인정하세요. 네 번째, 경제적 지원은 절대 다른 형제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만약 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면 그것을 다른 형제들이 모르게 하세요. 작은아들에게 돈을 줄 때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형한테 말하면 형도 부담스러워 할 거야.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형제 간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너만 사랑한다 대신 너는 너대로 소중하다고 말하세요. 잘못된 말 엄마한텐 내가 제일 소중해. 올바른 연기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각자가 유일무이하게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주세요. 제일이 아니라 유일하다고. 여섯 번째, 형제끼리 서로 챙기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 형이니까 동생 좀 챙겨줘야지. 올바른 연기 너희 둘 다 어른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면 돼. 형제 관계에 의무를 부과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 인생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 자녀의 문제를 다른 자녀와 상의하지 마세요.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동생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연락해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큰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작은아들에게는 모욕을 줍니다. 대신 각자와 독립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덟 번째, 손주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세요. 첫째 손주라고, 아들 손주라고 더 사랑하지 마세요. 모든 손주에게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 아홉 번째, 유언장을 명확히 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애매하게 두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싸웁니다. 열 번째, 명절 때 역할을 공평하게 분배하세요. 딸만 일하게 하고 아들은 놀게 하지 마세요. 큰 며느리만 일하게 하고 작은 며느리는 놀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쉬게 하세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돕는 것은 부모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우애에서 나와야 한다. 부모가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의무가 되고 짐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한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자녀가 상처받습니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는 진실을 숨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기하세요. 너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소중하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황혼유가, 용돈, 보살핌이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말하기 어려운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자녀가 당신을 보살펴주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손주를 맡기는 것.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를 키웠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이제 내가 나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이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8세셨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맞벌이 부부였고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딸이 첫째를 낳았을 때 할머니가 돌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감사했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엄마가 봐주면 아이도 좋고 비용도 절약되니까요. 할머니는 72세부터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손주가 귀여웠고 딸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는 자라면서 점점 활동적이 되었고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은 당연히 둘째도 엄마가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내심 거절하고 싶었지만 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주를 동시에 돌보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77세가 되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7살, 4살이 되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저녁 7시에 딸이 퇴근해서 데려갈 때까지 12시간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큰애가 학교 가니까 제가 직접 돌볼게요. 작은애도 어린이집 보낼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기뻐야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애 봐준 건 뭐가 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내가 너 키울 때는 누가 도와줬어? 할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직장 다녔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이집 보낸다고? 나한테 상처 주려고 작정했어?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부담 덜어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데 엄마는 자기를 버린다고 느끼시는 거였습니다. 모녀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딸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감사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할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버려. 상담을 통해 할머니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손주를 돌보면서 딸이 나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딸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딸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배신감이 든 거야.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손주를 돌본 건 내 선택이었어. 딸이 강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당연함을 요구한 부모의 비극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을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편지를 썼습니다. 18년 동안 끊임없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 한 번도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보내준 책 한 권 한 권이 아버지의 위로다. 이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너희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너희는 너희 가족을 먼저 챙기거라.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부채라고 합니다. 부모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받은 도움은 자녀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도우면서 기쁘기보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기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맙다를 입에 달고 사세요. 자녀가 무엇을 해주든 크든 작든 고맙다고 말하세요. 용돈을 줬을 때 정말 고마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엄마한테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손주를 맡겼을 때 엄마가 손주 보는 게 즐겁긴 하지만 내가 믿고 맡겨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엄마도 보람을 느껴. 감사는 연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절대 금지. 이 말은 독입니다. 평생 입에 담지 마세요. 당신이 자녀를 키운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은혜는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은혜는 빚이 됩니다. 세 번째, 도움을 거절할 줄 아세요. 자녀가 무언가를 해주려 할 때 때로는 거절하세요. 딸이 엄마 이번 달 용돈 좀 드릴게요라고 하면 고맙지만 괜찮아. 엄마 연금으로 충분해.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효도야. 내 돈은 내가 모아서 나중에 쓰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비교하며 섭섭함 표현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매주 와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준대.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더라. 올바른 연기 아들이 전화하면 정말 기뻐. 바쁠 텐데 연락해줘서 고마워.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힘이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다섯 번째,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잘못된 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대학 등록금만 해도 얼마야. 결혼 비용도 내가 댔잖아. 그런데 넌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올바른 연기 내가 잘 커져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여섯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녀가 해준 작은 것 하나를 떠올리고 감사해 하세요. 오늘 딸이 안부 문자를 보냈다. 바쁠 텐데 생각해줘서 고맙다. 오늘 아들이 반찬을 가져다 줬다.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줘서 고맙다. 오늘 손주가 그림을 그려줬다. 할머니 사랑한다고 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면 당연함은 사라지고 감사함만 남습니다. 일곱 번째, 부탁할 때는 부탁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세요. 잘못된 말, 내가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올바른 연기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안 되면 택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그리고 데려다 준 후 정말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 당연하게 요구하지 말고 부탁하고 감사하세요. 여덟 번째, 자녀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 너 매주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사는데. 올바른 연기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알아.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하자.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아홉 번째, 황혼 육아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주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딸이나 아들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힘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딸이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진심으로 대답하세요. 엄마가 체력이 되면 봐줄게. 하지만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봐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딸에게 빚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10번째, 자녀가 독립할 때 축복하세요. 딸이 이제 제가 직접 애를 돌볼게요라고 말하면 서운해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래, 내가 직접 키우는 게 제일 좋지. 엄마도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그동안 즐거웠어. 고마워. 자녀의 독립을 응원하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다. 부모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자격을 잃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가 당신을 돌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너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진실을 숨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기하세요. 내가 해주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이것이 4번째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입니다. 정확히는 드러내야 할 진실입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숨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드러내라고 말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내 능력껏 최선을 다했어. 후회 같은 건 없어. 내가 부모로서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야. 나는 좋은 부모였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밤에 혼자 계실 때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때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걸. 그때 좀 더 안아주지 그랬을까? 그때 애 말을 더 들어줄걸. 돈이 없어서 애가 원하는 걸 못 사준 게 아직도 미안해. 맞벌이 하느라 애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게 후회돼. 이것이 진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점이 많았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 왜 못할까요? 부모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다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설입니다. 완벽한 부모였다고 주장할수록 자녀는 더 외롭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82세, 아들은 52세였습니다. 아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약도 먹고 있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들이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비용도 대줬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완벽하게 키우셨어요. 교육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저는 평생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지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준 적도 없고 칭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라고만 하고 신문을 계속 보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잘했다라고만 하시고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키우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드님에게 미안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돈도 벌어서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키우면서 힘들었다는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실수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완벽한 척만 하셨어요. 로봇처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키우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니. 한참 후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내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 순간부터 상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부모를 연기한 부모의 비극입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냈고 더 안아줘야 할 때 엄격하게 대했다. 학문에만 집중하라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한계였다. 너희가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아름다운 마음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들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부모만이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할수록 자녀는 당신을 멀리 느낍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신이 실수를 인정할수록 자녀는 당신을 가까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은 나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자녀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도 실수를 하셨구나.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이것이 자녀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체적인 순간을 사과하세요. 추상적으로 미안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간을 언급하세요. 기억나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지르고 울린 거. 그때 엄마가 위로를 해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줬어.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구체적일수록 진심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 그때는 몰랐다.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때는 엄마도 처음 부모가 되는 거라 몰랐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 지금 다시 키운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더라. 엄마도 배우면서 키운 거야.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세요. 그것이 인간적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바빠서 많이 안아주지 못했지? 내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왔을 때 엄마가 제대로 안 봐줬던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됐을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자녀가 상처를 말하면 변명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네 번째, 변명을 덧붙이지 마세요. 잘못된 사과 그때 엄마가 소리 지른 건 미안해. 근데 너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랬잖아. 올바른 사과 그때 엄마가 소리 지른 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변명을 덧붙이는 순간 사과는 사과가 아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용서는 자녀의 선택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를 용서해 줄래?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 알 것 같아라고 말하세요. 사과는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 그래도 옆집 엄마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 옆집은 진짜 애를 때렸잖아. 올바른 말. 나는 내 엄마였고 너에게 상처를 줬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미안해. 일곱 번째, 과거를 미화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 그때는 다 그랬어. 그 시대가 그랬어. 요즘 애들은 행복한 거야. 올바른 말. 시대가 그랬다는 건 변명일 뿐이야. 나는 내게 더 잘해줄 수 있었어. 하지만 하지 못했어. 그게 엄마 책임이야. 여덟 번째, 감정을 솔직히 나누세요. 너를 키울 때 엄마는 사실 너무 외로웠어. 아빠는 일만 했고 엄마는 혼자 애를 키웠어. 가끔은 너한테 짜증이 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힘들어서 짜증이 났던 거야. 그런데 그걸 너한테 풀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의 진짜 감정을 나누세요. 그것이 자녀를 이해시킵니다. 아홉 번째, 자녀에게 배우세요. 요즘 내가 너희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엄마가 배울 게 많아. 너는 애들 말을 정말 잘 들어주더라. 엄마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더 나은 부모구나. 자녀의 양육 방식을 칭찬하고 거기서 배우세요. 그것이 자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열 번째, 너무 늦지 않았다고 말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희망을 주세요.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반복해서 말하세요. 한 번의 사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여러 번 진심으로 반복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12번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행동하세요. 자녀의 말을 더 들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칭찬하세요. 13번째, 편지를 쓰세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편지를 쓰세요. 정약용처럼 손편지로 당신의 진심을 전하세요. 그 편지를 자녀는 평생 간직할 겁니다. 14번째,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다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식과 함께 성장하려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완벽했다고 주장할수록 자녀는 외롭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인정할수록 자녀는 당신을 인간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였다는 거짓을 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세요. 나는 부족한 부모였지만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40분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약용과 함께 5가지 역설적 진실을 배웠습니다. 첫째, 나는 힘들다는 진심을 숨겨라.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둘째, 나는 다 안다는 착각을 숨겨라.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셋째, 너만 사랑한다는 편애를 숨겨라. 형제가 서로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넷째, 너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속마음을 숨겨라. 사랑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다섯째, 나는 완벽한 부모였다는 거짓을 버려라.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방패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자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방패입니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큰아들 학연은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작은아들 학유는 성실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이 거리를 두는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숨막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으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의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너희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너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너희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숨막히게 가까이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으며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5가지 진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1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파도 괜찮은 척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4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저는 5번이 실천하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좋은 부모이고 싶어 하는 증거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편지 한 구절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생명을 준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아버지는 여기서 너희를 믿으며 지켜보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숨기세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세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불완전함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우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부모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조금만 바뀌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당신의 방식대로 말이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